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월호 뭐 이제 유가족 간담회 내년 강연회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유경근 대변인하고 3일 지금 계속 같이 다니고 있어요. 22일 날 월요일 날은 2대,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고대 갔다 왔고 이제 오늘은 또 연대에서 서강대도 오늘 그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다고 먼저 약속이 잡혀서 저한테 오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3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사실 유 대변인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좀 느끼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유 대변인께서 좀 다른 얘기 했다, 오늘은 어제랑 다른 얘기 했다 그러면 3일 내내 다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고 또 지루하지 않고, 근데 저는 3일 내내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우리가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개혁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열망을 특별법이 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얘기의 많은 부분을 또 유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특별법 제정의 뭐 3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 해주시고, 네. 우리가 참사라는 말을 쓰죠. 참사. 네, 이게 그냥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참사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몇 개의 장면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해경. 구조 안 했잖아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사실상 구조를 할 의사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죠. 주변만 빙빙 돌고 승객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조를 했지만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한 명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생존 학생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구조된 게 아니라 탈출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양 구조 업무 자체가 외주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청해진 해운하고 계약을 해서 구조에 투입됐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언딘이라는 회사는 사실 구조 전문 회사가 아니에요. 인양 전문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구조 전문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해경이 직접 잠수사를 이렇게 써서 직접 어떤 구조 활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부 예산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따로 따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하잖아요. 근데 언딘이라는 회사를 딱 해가지고 청해진 해운하고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럼 청해진 해운에서 구조 비용을 다 언딘에게 제공하는 게 돼요. 정부는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순환구호법이에요. 2011년에 순환구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임창수 당시에 해경 차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상에서 대형 어떤 재난사고 발생하면 정부가 해경에 나서서 구조해야 되는 거, 그런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게 맨날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비용이 너무 크다. 오히려 민간하고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안전의 업무, 구조 업무 자체도 이미 민영화,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외주화를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해경은 어제 그제는 이제 그 유 대표님께서 이 해경과 이 당시 해경의 모습에 대한 걸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별로 그 얘기 안 하시면 해경이요 당시에 오긴 왔어요. 근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조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장비에다 갖춰놓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걸 자기네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안전점검 업무는 기업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미 여러 차례 과적 때문에 배가 위험할 수 있다. 뭐 과적이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경고를 선사 측에다 얘기했다. 뭐 이게 이제 선원들이 뭐 좀 책임을 좀 면하려고 재판 받으면서 지금 광주에서 선원들에 대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좀 그래서 한 얘기인지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청해진 해운은 과적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 선박이 출항을 할 때 안전점검을 하는 그 체크하는 업무를 하는 게 해운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해운조합이 어떤 기관이냐면 선주 회사들이 회비 내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선주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고 회비 내서 임원진 다 선출하고 청해진 해운 그 회장도 뭐 임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임원들 선출하고 그 임원들이 운항관리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배 출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안전점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과적하고 그냥 출항할 수 있었던 거죠. 청해진 해운 이 세월호가 그 두 개 층을 이제 여객실을 증축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박은 총 이 실을 수 있는 그 중량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배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객실을 그만큼 증축하게 되면요. 화물을 그만큼 못 실어요. 그게 맞죠. 근데 돈으로 따지면 여객실을 그렇게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물을 많이 싣는 게 사실은 더 돈벌이가 돼요. 더 나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데 왜 여객실을 증축했을까요? 과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림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 자, 우리 또 규제 완화. 뭐 얘기 많이 나왔었죠. 초반에. 서해페리오 사건 났을 때 여객선 노후선박 교체하겠다, 설령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설령 제한은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거 뭐 줄이지도 않았었죠. 그러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30년으로 늘렸고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선박 안전점검에 관한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됐어요. 이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선장이 이제 선박의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면제시켜주고 엔진에 대한 검사 시간도 늘려주고 그다음 화물 적재할 때 기본 차종에 대한 승인만 있으면 유사 차종은 다 실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전부 다 풀어준 겁니다. 선박 개조할 때 검사도 완화시켜줬는데요. 선박에 대한 좀 아주 근본적인 변경을 하는 것만 해수부 허가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여객실 증축 같은 거, 세월호 여객실 증축 같은 거는 해수부 허가사항이 아니고 한국성급에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근데 한국성급이라고 하는 데가 해수부 퇴직관료들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리들이라고 했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나기 2달 전에도 안전점검에서 200개 항목에서 모두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러 이렇게 기업이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모습들,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리는 행태들, 또 이런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규제 장치조차 해체시켜버리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지를 담아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월 9일 그래서 입법청원을 하죠. 앞에서 유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 이
일단 정확하게 진실규명해야 되겠다. 당연히 필요하죠.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또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목적 하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그러면 이런 진실규명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가족대책이 또 국민대책회의 또 변호사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모여서 계속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특별법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됩니다. 유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입법청원한 법안이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따로 민주당 당론으로 해서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법안은 이제 기소권은 주지 않는 법안이었고 수사권만 이제 조사관들한테 수사권만 경찰로서의 경찰 지위에서 가지는 수사권만 준다는 거였는데요. 참 이게 저는 이제 법학자인데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웃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에서 뭐 법학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경찰은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보조기관이에요.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조사관들한테 수사권, 경찰로서의 수사권을 준다? 근데 우리가 왜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정부에서 자료 제출 안 하면 압수수색해서 자료 받아와서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있어야 되죠? 영장은 누가 청구해요? 검사가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다. 그러면 민주당 법안대로 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자료를 안 내놔. 청와대에서 자료를 안 내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달려가야지. 중앙지검 검사한테 가서 자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영장 청구해 주세요. 그럼 검사가 해줘요?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인 거예요. 남이 하는 수사에 뭐 영장 사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사 자체가 안 돼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나라 구조에서 검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찰로서의 수사권 부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해철 의원이 만든 법안인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잘 알아요 그거. 근데 왜 그따위 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협상한다고 들어요. 기소권 포기해놓고 수사권도 반쯤 포기해놓고 수사권 기소권 안 돼 하는 여당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시민단체와 가족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로 만든 법안은 애당초 논의조차 안 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얘기가 좀 샜는데요. 자, 현재 485만의 서명까지 진행이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더 늘었겠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몇 가지 구성 원칙들 앞에서 유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범국민적인 참여 속에서 진상조사를 해보자. 또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자. 위원 구성을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으로 하기로 했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하자. 그래서 최대한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새누리당이 만든 법안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 연장해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독립적이고 충분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제1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검사의 지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니까 우리 과거에 많은 특검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죠. 특별검사가 들어오면요. 그런 시스템을 하고 투명한 국민 참여의 방식을 쓰자. 그 조사 결과도 수시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또 진상조사에 필요한 제안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갔고요. 제1소위원회, 진실규명소위원회 바로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그렇죠? 특별검사의 지위에서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제2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라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특별법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목이에요.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과거에 대형 재난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시랜드 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여러 가지 삼풍백화점 등등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진상규명.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내보자 라고 하는, 사실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위원회. 세 번째는 이제 치유기억소위원회라고 해서 희생자를 위로하고 좀 기억하기 위한 사회적 사업을 또 기획하고, 그런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왜 필요하냐? 참사에서 과거에 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진실규명이 된 적이 없고 방지대책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서해배교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으로 넘기는 걸 했는데, 그래서 해경이 뭐 매뉴얼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령 제한이 더 완화됐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운항관리나 과적에 대한 단속 이런 업무를 해운조합이라고 하는 이익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성수대교 사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랜드 사고 당시 샌드위치 패널 쓴 거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안 쓰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경주에서 있었던 리조트 붕괴 사고 샌드위치 패널 때문이라는 게 또 드러났고요. 2005년 대구 지하철 참사 1인 승무제가 문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KTX가요 300km로 달리잖아요. 한 1000명 정도가 탑니다. 다 타면. 근데 거기에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KTX든 뭐 기차 타보신 분들 아니면 승무원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굉장히 서비스 뭐 잘 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하는 거고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들이고 안전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승무원 한 명만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전에 관한 조치들을 다른 승무원들한테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이 문제 판결이 있었죠. 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게 이제 불법 파견이다라고 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고 다 조업을 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관장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KTX의 안전 담당 직원이 외주된 이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른 이제 파견대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한테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지시하게 되면요, 불법 파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 한 사람이 다 담당.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거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이게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았던, 우리 이런 것들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 제대로 했나요? 제대로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죠. 제도적인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강제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자료제출을 정부에서 자료제출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도 없고, 이제 과태료나 뭐 벌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지만, 그거 감수하더라도 난 자료제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 없는 거죠. 근데 수사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수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조사권의 한계. 청와대 7시간에 관련된 의혹, 결국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26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13개밖에 없었다라고, 단적으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서는 뭐 밝혔나요? 뭐 부분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유병헌 가지고 굉장히 떠들었는데, 실제로 유병헌에 대한 수사는요, 세월호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횡령배임에 대한 수사였어요. 그건 뭐냐면요, 몰수 추징하겠다는 거죠. 회사 재산을 정부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보상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배임으로 축자고 수사 들어간 거거든요. 세월호 사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머지 뭐 범인 도피한 사람들 범인 도피죄 수사한 거 이게 다잖아요. 선원들에 대한 재판 현재 진행 중인데요. 선원들 뭐 승객 구조하지 않은 거 선원법 위반이고, 뭐 이거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 살인에 해당한다. 뭐 살인죄 적용했죠 실제로. 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승객 구조 안 하고 먼저 탈출한 건 분명하죠. 그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게 살인죄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배가 왜 침몰하게 됐고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선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경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죠. 그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 때 그 어선들은 선미로 가서 배 뒤쪽에 가서 승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구조했는데 해경은 혼자 앞에 가서 선원들 데리고 나왔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죠. 또 국정원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를 보이는 해경에 대해서도 해경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안 하죠. 국정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안 하죠. 뭐 청와대 의혹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도 안 하죠. 뭐 이런 검찰 수사 가지고 뭘 믿을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또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또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조사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강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만드는 거가 여당이 제안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하면 조사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이런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뭐 분명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조사위원들이요. 조사하러 그 군 기무사 뭐 이런 데 찾아갑니다. 옛날 자료 이제 들여다보다가 아 이거 우리 좀 더 조사해야 되겠으니까 이 자료 가져가겠다. 주시오. 복사해 주시오. 안 줍니다. 안 주면 가져갈 방법 없어요. 뻔히 봤는데 안 주면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안 되니까. 이런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진상조사한다고 그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안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수사팀이 아예 들어와 있자. 그래서 큰 틀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곧바로 수사를 또 진행하는 이런 식의 좀 복합적인 유기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앞에서 유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검찰 수사는 못 믿겠고 하는 짓 보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과거에 있었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좀 엮을 수 있는 진상조사기구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나름 이제 이 국민대책회의나 가족대책이 또 변호사들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거예요. 뭐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전례 없어요. 맞아요. 진상조사기구에 그렇게 수사권 준 전례 없어요. 그렇지만 전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월호 이 참사에 대한 정말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철저한 진상규명의 가장 효율적인 법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제안한 거예요. 우리는. 자, 이게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사후체계를 교란시킨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날인가 국무회의 발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얼마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근데 사후체계를 교란시킨다. 뭐 검사가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고 있는 게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하죠. 뭐 이 구조에서 민간인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어? 어떻게 기소할 수 있어? 막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간인한테 수사권 주자고 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또 다른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그렇지만 다 이게 공적기구예요. 국가기구예요. 국가기구로 특별위원회 만드는 거예요. 진상조사기구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요.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국가의 공적기구입니다. 자, 국가의 공적기구를 만든다. 과거에 특별검사 시스템도 똑같았죠. 우리 11차례 특별검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 특별검사도 다 공무원의 신분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서 국가 예산 쓰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이거 어떻게 민간인이에요? 이게. 민간인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근데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근데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다른 기구에 자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주면 안 되냐 안 되지 않나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법률상의 원칙이거든요. 일반법 원칙이거든요. 특별법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사법체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법학자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서울대학교 한인석 교수님이 페북에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진짜 위헌이다 사법체계를 교란한다고 생각하는 법학자 5명만 데리고 와라. 5명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근데 우리 법학교수 230명이 7월 말에 사법체계 교란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런 특별법,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의무다. 이런 이제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우린 230명 있잖아요. 그죠? 근데 5명만 데려가봐요. 정말 5명 없어요. 정말 정부 쪽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 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언론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쪽에 이런 입장을 대변해주는 전문가로 언론에 노출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노출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서 또 뭐 진상조사위원회 특별검사들이 직무독립성 해친다?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던데요. 여기 앞에 이제 들어온 입구에 있던 그 학생도 아니 뭐 피해자들이 선정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검찰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수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검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 독립성을 해쳐왔던 건 언제나 정치 권력이었죠.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시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니드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형사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대세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특별검사가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배된다? 아마 법으로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건 금방 알 겁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응징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왜? 국가의 형벌권이 있으니 네가 피해를 당했으면 국가에 뭐 신고하든지 제소해가지고 사법체계를 이용해야지 네가 사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응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언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한다는 적 없잖아요. 공적기구 만들자 그런 거잖아요. 공적기구 만들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특별법 얘기 뭐 이 정도인데요. 자, 이 특별법 왜 만들어야 되냐. 앞에도 우리 참사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되는 한데, 네, 진실규명, 안전사회 건설, 뭐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진실규명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수사와는 좀 달라요.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건.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사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해서 소위 법 규정을 전제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선원들이 살인죄다라고 살인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어떤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쓰는 것은 가치 기준 가지고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안전, 생명,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놓고서 그 가치 기준 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있어왔던 여러 가지 법제도들, 우리 사회 시스템들, 이것이 세월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평가하고, 자,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작업이 바로 진실규명 작업인 것이죠. 진실규명은 그런 의미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의 권리라고 하는 것 위에서 전개되어야 될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규명의 과제, 그다음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실규명 먼저 특별법제정하면 진실규명 해야 되지. 진실규명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근데 이 두 개가 분리되는 작업이 아니죠. 같이 가야 되는 작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도 한 것처럼 현재 우리는 안전, 생명, 존엄성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될 인권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돈벌이, 비용, 절감 이런 자본의 논리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군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요, 우리 화물차 운전기사들 얘기해보면요, 왜 과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과적 안 하면 일감을 안 줘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수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화물차 운전기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화물차 운행하면서 과적을 하고 운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법 위반, 벌금 얼마 이러면 끝나요. 그죠? 끝나요. 그럼 그런 검찰 수사를 놓고서 우리가 대안 만들어야지. 과적하면 위험하니까 대안 만들어야지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단속 강화해서 처벌 강화하겠다. CCTV 이런 거 많이 설치해서 단속 강화하겠다. 이런 발상들만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걸 없애는 건 뭐예요? 화물 과적을 지시하게 되는 이 기업과 이 화물차 운전기사와의 이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과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과적을 지시하게 되는 그 기업주들, 사업주들의 책임,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가질 때, 그런 시야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거 분명합니다. 그죠? 구조 안 한 거, 전 국민이 다 알잖아. 해경이 구조 안 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수사해서, 이제,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서 해경이 구조 안 한 게 드러났다라고 칩시다. 그것도 아직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뭘 내놓을까?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해경들 처벌하는 거, 법 규정 강화하겠다. 처벌 수위를, 징역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높이겠다. 그 다음에 CCTV 같은 거 강화하겠다.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원인이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해경은 구조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왜? 민영화, 외주화 이것 때문에 이미 구조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이걸 바꾸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해경이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안전과 존엄의 권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건에서의 많은 원인들과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 담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리고 수사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뭐 이 자세한 얘기는 그냥 생략할게요.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안전한 삶의 권리라고 하는 건요. 시민들의 저항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힘을 모아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국어라도 정부에 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봤잖아요. 기업이 얼마나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을 무시해 왔는지, 또 정부는 그런 기업과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 관피하라는 말 하죠. 관피하라는 게 기업에서 뇌물 먹고 기업의 이익을 봐주는 일개 몇 명의 관료들을 우리가 관피하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관피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저는 그것은 기업과 즉 자본의 이익과 철저하게 결탁한 정치 권력, 행정 권력들이에요. 이거는 권력의 동맹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센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와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요. 또 정부의 수많은 관료들이 있어요. 또 거대한 기업들이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집단들. 이 집단들이 사람의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됐던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는 이 권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권력과 싸워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삶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획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동탄에서 뭐 구미에서 불상가천 누출 사고 발생했죠. 근데 당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령 내렸었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런 공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대피령 내리기 전까지는.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우리 동네에 어떤 위험한 기업이 어떤 위험한 공장이 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 누군가 다친다, 위험하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법에요. 근데 작업 중지권 못해요. 왜? 작업 중지권을 썼다가는 예를 들면 공장 설비 돌아가는 거 딱 어느 순간에 멈추잖아요. 재가동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당장 그 사람 잘려요. 정말 생계 내놓고 작업 중지권 써야 되는 구조예요. 노동자한테 이렇게 허울 좋은 권리라고 하는 거 준다고 해서 작업 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내 생활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안전한 삶의 권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게 안전사회인 거예요. 그거로 나아가는 힘은 시민들의 힘 속에서 그리고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진상규명 그 자체가 바로 안전사회라고 하는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정말로 주권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열망을 담고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족분들은 그 맨 앞에 서서 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9월 27일 날 방국민대회 있어요. 많이 모여주시고 시민들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